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시국에 또 불구하고 이렇게 그 학술 공간을 마련해 주신 김도일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 그 조교님들과 그 책임연구원님, 강교의 책임연구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그 수고가 많으신 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논평을 맡아주신 그 양순자 교수님은 사실은 그 옛날에 그 대만에서 서로 면식이 있었습니다. 그 학술 토론회로 오셨을 때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도 좀 하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간에 인연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궁금해 하던 차에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논평을, 훌륭한 논평을 해주셨는데, 듣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제, 논문은, 제목은, 주역과 장자의 화형론적 특징인데요. 지금 발음이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규정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좀, 마스크를 끼고 있고, 또 이게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기 때문에 이 앞에 카메라맨들과 벗기가 좀 그렇습니다. 혹시 발음이 잘 안 들리거나 하면 채팅으로 좀 어필을 해주시면 제가 벗고라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쓰더라도. 예. 그럼 발표를 정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 논문은 지금 이게 올라가진 않는데 아마 채팅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셨을 겁니다. 이 분량이 50분 발표 안에 다 발표를 하기가, 다 읽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PPT를 좀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PPT를 정식으로 읽기 전에 이 구도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논문 지본을 보시면 서론 다음에 2페이지에 화형론적 해석해서 이제 은유와 상징이라고 이제 제2절이 있습니다. 로마자로. 그 아래에는 또 작게 아라비아 숫자로부터 해서 1, 2, 3, 4가 있는데요. 첫 번째 1번이 현대 언어학의 연구 영역과 역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유투사의 스키마 개념의 인지론적 진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4페이지인데 언어 주체의 심리적 조건들에서 여기서 또 작게 들어가서 제가 다루고 싶은 개념이 뭐였느냐 하면 인간마다 어떤 심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테고, 그것은 이렇게 인간이 심의 마음 안에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이런 추측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다 아시다시피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어떤 현상이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 인지 언어학이나 마음 철학에서 혹은 또 일상 언어학 계통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마음 구조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나중에 공부를 좀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스키마 개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스키마는 제일 먼저는 마크 존슨과 조지 레이코프라는 두 사람이 80년대 쓴 책이 있는데 삶으로서의 은유라고 전남대 노양진 선생님께서 번역을 한 책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제가 대만에 있을 때 보고서는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던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이 스키마 개념, 이미지 스키마 개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의상 도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번역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이미지 스키마로 영어를 음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체화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철학에서 가장 큰 문제인 이원론적인 어떤 문제, 이원론이 가지고 있는 결핍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당히 해결해주는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이 개념을 얼사구나하고는 좀 열심히 기초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로 넘어가면 의향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는 후설이라는 사람이 현상학에서 노에마와 노에시스, 그러니까 지식론에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지식의 주체로 상징됐던 노에마,
그 지식의 객체인 노에시스를 이렇게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intentionality를 주로 지향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게 의향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의도성이 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의향성이라고 이렇게 채용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intentionality를 그러니까 이향性해가지고 의향성으로 다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좀 받은 바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후설과는 다르게 존 썰이라는 사람은 이 의향성을 경험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후설의 선험적인 어떤 의향성 특성을 부정을 하는데요. 사실 사이를 저는 아직도 크게 어느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랑그와 파롤이라고 있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페르낭 소시르가 처음으로 이게 제기한 건데, 랑그는 다 아시다시피 이 언어의 보편적 구조, 일반적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파롤은 언어의 개인적 특징, 언어 사용의 개인적 특징, 이고요. 그래서 이게 랑구와 파롤의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텍스트들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종의 좌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좌표에서 책을 읽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좀 다루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랑그든 파롤이든 이게 보편적인 구조이건 아니면 개인적 사용이건 기호를 사용하게 되는데,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소시련은 모든 언어는 기호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호를 그냥 일반적으로 단어적 차원에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호 안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일단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호 안에 필수적인 요소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시니피안과 시니피의 결합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의향성 개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시니피안이라는 것은 기표죠. 소리나 언어의 소리 부분이나 아니면 음표 부분이죠. 음표나 아니면 문자 부분인데, 이것들은 한번 음이 들리거나 글자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면, 마음속으로 들어왔을 때 지시하는 시니피에가 있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 하나의 완성된 기호가 된다라고 소시르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페이지에서 주역의 화용론적 구조를 살폈고요. 많은 것들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하나의 춘추 관점의 역의 역례라고 그러죠. 역점례를 가지고 한번 좀 분석을 해봤고요. 13쪽부터는 장자의 화용 구조인데, 장자의 3언 체례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언어 체례라는 소리인데, 첫 번째가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 우언이고요. 두 번째가 중언입니다. 이 중언은 중국어로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무겁다, 그래서 무거운 말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청이엔이라고 해서 이게 충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이전에 훌륭한 사람, 공자나 예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말을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서 사용한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나의 입장에서 중복해서 오늘날에 사용한다. 뒷부분에서 중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중언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은유적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기도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치언입니다. 이게 치라는 건 술잔인데요. 나중에 이따가 제가 PPT를 띄워서 이 부분은 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보신 분들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PPT를 통해서 대충 치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16쪽은 매점말입니다. 일단 이 지본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일단 이것을 구도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제 화면을 공유를 해서 이게 제가 준비한 PPT 자료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들만 좀 설명을 아이디어들만 이게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요.
다시 공유를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논문을 제가 연구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측면, 관심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글로서 이렇게 옮기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논문이, 이제, 논문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 논문 쓸 때 아이디어들을 인지 언어학이나 마음 철학에서 공부했던 아이디어들을 조금씩 부분적으로는 활용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를 하나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은 이 논문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접근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것들을 좀 자각을 했었고요. 아까 논평을 이제 해 주실 텐데,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걱정했던, 우려들, 특히 이론적 정합성 부분은 지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나중에 이따가도 좀 더, 해명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이게 당장 이게 오늘 대답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길게 보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가 더 이렇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논문을 쓰면서 사실 저도, 과제가 많이 생기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제 논문 목차는 뭐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화용론적 해석에서 은유와 상징 이야기를 했는데, 은유와 상징은 사실은 화용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의미론에서도 은유와 상징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레이코프와 데이비슨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은유의 본질이 뭐냐를 가지고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은유가 의미론적인 영역에서 은유를 이야기할 때 더 정확하게 은유의 뜻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일 수 있는가, 아니면 화용론적인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만 은유가 발생하는 것인지, 이거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면서를 잠깐만 읽을 텐데요. 이것은 1페이지부터 이제 2페이지 조금 위까지 첫 달러까지입니까? 이 내용을 핵심만 추려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중국 선진시대의 문헌들 중 특히 주역과 장자의 텍스트에서 적용된 은유와 상징의 시각으로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론을 탐구하려는 목적을 지닙니다. 상서나 얘기나 이런 것도 사실 어쩌면 시경도 이쪽에 들어갈 텐데요. 상서를 비롯한 일반적인 왕관학과 제자학의 텍스트들은 중국 전통 해석학인 훈과학에 의거할 때 상당 부분 해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문자학적 지식과 성문학적 기초가 충분하다면 직언서술 형식의 텍스트들은 해독이 얼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역과 장자 혹은 춘추공량적 같은 이런 세계 텍스트는 훈과학에 굉장히 밝다고 해서, 이게 모조리 해석이 그런 상서가 읽기 어렵다고 하는 가짜자가 많다고 해서 이제 읽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은 문자를 다 알고 해독을 해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문헌이라서, 성공적인 해독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세 텍스트들은 문자 그대로 읽었다가 오독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 경우이기도 하고, 제 주변에 같이 읽었던 친구들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만,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가령 주역의 예괴의 초육표 보면 명예하고 흉하다, 명예면 흉하다 이런 것들을 걸조만 읽으면 이 글자를 거의 대부분 찾으면 탁 찾으면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서도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울명자인데 그러니까 예상할 예자고, 이게 흉하다, 이게 어떤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게 그 문장 구조가 해명이 된다고 해도 그 문장 구조 안에서 이 해명이 왜 흉한지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는 쉽지가 않습니다. 해결하기가. 그 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또 장자의 그 천례, 쥐례, 일례 나오는데 이 천례에 취만부동이라고 그러니까 만 가지 그 지례의 바람들 속에 천례가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건데 대체 그러고 나서도 천례가 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천례라는 글자와 그 사이에 그 번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천례를 앞두고 있는 문장이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홍보학적 해석이 이제 완성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드는 의미 포착으로 그 완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 이러냐 이런 것들은 그 상징기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상징기호는 뭐 형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 언유성이 강하다고 그러죠. 언유투사라고 저는 그렇게 사용했는데 거기에서 투사의 갭이 길이가 크면 클수록 그 결과와 그 앞에 그 투사 이전의 결과 어떤 그 상태가 원의미들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제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상징 기호는 그것이 심지어는 화학 기호라고 하더라도 어떤 체계 속에서 그 체계의 맥락 속에 있지 않으면 전체 체계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죠. 그 심볼리즘이라는 그 구도 안에서 하나의 독특한 개별적인 상징 기호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령 우리가 상징 기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국기들이 있죠. 태극기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그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대표를 하고요. 그리고 그 태극기 내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주역 철학적인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기로서 대표하기 위해서는 국기라는 전 세계 국기 시스템 안에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무런 국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한국만 태극기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 이 태극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성이 없는 거죠. 마치 상징 기호들이 가령 한나라 때나 송나라 때나 당나라 때 혹은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사대부들이 문자를 제일 많이 알죠. 그런데 그들이 그때 그 십자가의 기호들을 보거나 이랬다면 그 십자가는 그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이하긴 해도 그것이 그렇게 신성한 물건인지까지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징 기호들은 어떤 시스템과 체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상징 효과를 발휘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상징 텍스트가 되는데요. 이것들이 형성되는 것도 은유의 과정이고, 형성된 텍스트가 이해되는 과정도, 이해되는 과정도 은유적이라는 것입니다. 제 주장은. 그리고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 저는 사실 춘추공량전을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앞으로 춘추공량전을 공부를 이제 조금씩은 책을 보고 있는데, 아직 이건,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공부가 덜 돼서 이 얘기에서는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해서 주역과 장자가 공부가 잘 됐나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도 곤란합니다. 아직도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적어도 다른 경전보다는 한두 페이지를 더 봤다 이런 수준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역과 장자의 텍스트에 한해서 논의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논의를 진행하는 관통하는 주체는 개념은 은유투사입니다. 그리고 은유투사가 사실은 의미론에서 제기되는 레이코프나 퀘벡시스 같은 분들은 이게 의미론자로 분류가 될 수 있을 만한 학자들이거든요. 이분들도 은유투사라는 개념은 이분들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은유투사도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애매하거나 실패율이 높다. 특히 이게 은유 추론 과정은 적어도 추론 중에서 반은 실패를 상정하는 그런 추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식 추론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은유 추론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핍점을 가지고도 실패율이 그렇게 높은 이 언어 행위가 왜 그렇게 시나 혹은 문학이나 영화 이런 데서 예술 같은 영역에서 이렇게 많이 쓰일까? 그것은 바로 전달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유투사 개념이 전달력이 가지고 있는 것은 빠르다는 거죠. 전달이 정확하다는 것이 아니라 빠르다.
여기에서 그 어떤 제 연구의 어떤 아이디어들, 동기들이 형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용론적 해석으로 들어갔을 때, 그 화용론은 대체로 이제 현대 언어학 연구에서는 구문론, 그 신텍스와 의미론, 그 시멘틱스, 그리고 화용론, 프래그매틱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구문론이라고 하면 뭐 어휘들이 조합되는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앞뒤 관계나 뭐 그리고 그 앞뒤 관계에서 약간의 어떤 그 어휘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다루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의미론은 그 언어 의미 자체가 언어의 그 개념이나 혹은 그 개념이 그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어떤 맥락화될 수 있는 구조들 들을 그러니까 같이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언어의 의미를 구조적으로 확정하는 게 의미론의 목적인 것 같고요. 화용론은 언어의 의미를 이제 구조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 구체적인 맥락 속에 들어가야 이제 언어의 의미가 확정된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화용론자들은 모든 그 개념이나 언어들을 실천 맥락, 개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파롤의 맥락 속에서 연구를 해서 거기서부터 구조주의적으로 이렇게 그 안에 숨어 있는 구조들을 발견을 하려는 이런 의도가 좀 있다는 것도 좀 감지가 되긴 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용론적 입장에서 언유투사를 이제 사용을 하고요. 이것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역 텍스트와 장자 텍스트가 대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더 해석의 자유로움과 어떤 개별적인 자신감, 최초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최초 해석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들을 최초 해석에 대한 논리적 근거죠. 근거를 언유투사의 방식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신념 때문에 이 각도로 이제 살펴보고도 합니다. 상징기호의 구조인데요. 우선 이 빨간 선 있는 것 위쪽으로 이것을 제가 이것을 사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려놨던 건데 이 앞부분만 보시면 돼요. 윗부분만. 그러니까 시니피안과 시니피에라고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싹 사라져 버렸는데 그 시니피안이 이제 기표고 그 소리의 형태 부분이라고 그랬고 중국어로는 능지라고 그럽니다. 능지는 지시하는 기능이고요. 시니피에는 이제 그 능지의 그 지시성을 받는 소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의인데 언어의 이제 의미나 개념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가령 이렇게 나무 혹은 tree 혹은 mu라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게 무슨 나무가 될지 모르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화되지 않는 나무가 이렇게 떠오를 수도 있고요. 특정화된 나무가 심상으로 이렇게 현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실련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밑에 아래쪽은 이 시니피안과 시니페를 나눈 사람인데 라깡이 이렇게 나눴거든요. 라깡은 우리의 마음 구조를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로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의 부분이 이제 상징계의 부분인데 라깡은 이 언어의 부분을 사실은 시니피안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니피안은 어디 있느냐? 결핍되어 있는 거죠. 욕망의 형태로.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상징계에서 언어계에서는 찾을 수 없고 마치 칸트의 어떤 물 자체처럼 인식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혹은 이게 저것도 어쨌든 상징계에서 우리의 욕망은 인지만 되지 해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욕망이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삶들을 상정을 한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제계에는 죽음과 섹스를 제시를 했는데 이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문제, 다시 말해서 환상의 문제로서의 어떤 해결을 시도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락강에게 있어서 그 시니피안과 시니피에는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시르하고는 정반대되는데요. 제가 오늘 락강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소시르의 이 그 기초적인 원초적인 상징기호의 구도를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일단 보충적으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 시니피앙과 시니피아는 이렇게 상호 지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니피앙에서 시니피에로 지시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현대 기호학은 그 상호 지시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기호 체계이고 의미의 전달 체계이고요. 그 소시르의 기호학은 이게 언어를 진리 표현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고전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의미 전달의 수단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진리를 표현하기도 하고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당연한 소리 아닌가 하는데 적어도 소시르 때까지는 이게 당연한 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 값을 가지지 않는 것들은 무의미로 처리를 하던 게 그 당시 학계의 상식이었던 것 같고요. 적어도 그 러셀 시대까지, 비트겐슈타인의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상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상 언어학파들, 옥스포드 언어학파들이 이것을 분리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값을 가지지 않거나 명제 형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미를 갖는 그런 언어 행위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상 언어학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일상 언어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언어를 진리 표현의 수단으로 보는 것하고 의미 전달의 수단으로 이해되는 것하고는 구분돼야 될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의 구도인데 아까 단단히 기표와 기의가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소시르는 이게 이해가 저도 참 처음에는 잘 안 됐었어요. 임의적이다.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임의적으로, 어떤 그 관계들은 임의적으로 진행이 된다. 결합이 처음에 될 때도 그렇고요. 이 임의성 때문에 기표와 기의가 사용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 분리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유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고 언유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기표와 기의의 임의성 때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기표와 기의가 결합되는 그 구조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이라는 말은 이 기표와 기의가 한번 정해질 수밖에 없고, 일단 그렇게 정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정해진 것은 세상 어떤 언어 환경 맥락에 갖다 놓더라도 그것이 기표와 기의는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박영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박영우인 거죠. 그리고 박영우가 지시하는 사람도 그래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 부분은 항상 변하거든요. 기표 부분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기표도 변한다는 거죠. 기표도 바꿀 수도 있고, 제 논문의 몇 페이지인지 지금 이 기표가 이제 기를 지시를 할 때 처음에 가령 사람이 새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거기에 필연성이 없다는 거죠. 그냥 임의적으로 짓는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기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혹은 어떤 자기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에 따라서 혹은 심지어는 이름을 재미로 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으면 재밌을 것 같다.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표와 기의가 임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 지시관계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제 논문에서는 그렇게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는데,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기호를 소시르는 사인으로 이야기하고 상징을 심볼로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다 시니피안과 시니피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기호와 사인과 심볼은 시니피안과 시니피에가 갖는 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기호는 1대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던 사람은 에르스트 가시르입니다. 기호가 1대1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서 혹은 우리가 신호 등 혹은 스포츠에서 야구 같은 데서 포수와 투수 간에 던지는 주고받는 사인들이죠. 여기에서는 기호가 기의가 1대1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인의 기호를 의미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임의적인 것이지만, 한번 정해진 기표와 기의는
적어도 그것이 그 사용 방식 안에서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호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가령 빨간 신호등은 건너가지 말라는 요 하나만 있습니다. 기의가 진입해야 하나만 있어야지 두 개가 있다거나 뭐 이러면 이것은 그 오류죠, 오류. 그런데 그 상징 기호, 상징은 다릅니다. 상징은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 다수대 1 혹은 다수대 다수 이렇게도 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니피앙이 여러 가지 시니피아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일상적 언어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제 논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그 축구팀이나 뭐 스포츠팀이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경기를 할 때, 그 선수팀 자체가 한국을 대표하죠. 등훈은 이런 것이 바로 그 어떤 그 상징적인 장면이고요. 그리고 관중들은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를 한국인 양, 이렇게 한국 자체인 양 취급하면서, 이게 응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응원석에 뭐 누군가가 태극기는 아니고 무궁화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응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오류인가? 그렇게는 말을 못 한다는 거죠. 무궁화도 한국에 꽂히고 그러면 또 한국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다르다. 오류가 아니라 다르다. 그러니까 신호체계는 사실 동물체계에서는 신호체계를 씁니다. 이것이 틀리면 그냥 동물체계는 그 죽음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의 생존 본능으로 신호적인 원리에 따라서 삶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근데 동물체계는 그 상징체계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가시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저도 완전 동의가 됩니다. 인간은 오로지 인간하고 동물하고 유일하게 다른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상징적 동물이다. 가시러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인간이 도덕성이 동물보다 뛰어나다. 이런 것은 인간의 특징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거 심볼 사용 능력은 인간의 유일한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기호, 사인과 심볼을 구별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임의적이라는 말을 기표와 기가 한번 결합되면 단단하게 서로를 결합하긴 하는데 이것은 필연성을 가리키지 않는다. 그리고 언어와 의미의 창조는 사실은 이것은 제가 이 도표를 그리려고 하다가 인터넷에 있어서 좀 빌려왔습니다. 왼쪽 부분 이게 x의 이 역과 y 역에서 이것은 함수 배울 때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프로젝팅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른쪽 언어 투사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캐션 마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좀 더 확정된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사람의 스키마 구조 혹은 개념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데요. 그러면 x가 뭐 1일 때 이게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이 x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사람마다 x인 거죠. 그래서 이 펑션의 내함은 사람의 개념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은유투사는 똑같은 대상을 인지를 해도 아웃푸트가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한마디로 산상설을 했는데 제자들은 10마디로 듣는다거나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이야기를 한마디만 했는데 듣는 제자들은 10가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레이커프 존슨 이야기했던 우리 일상 언어가 사실은 우리 사유 자체가 은유적 원리에 의해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반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유의 일상성, 이 부분은 이것들이, 이 인풋, 아웃풋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것은, 앞에 인풋과 뒤에 인풋가 달라집니다. 끊임없이 달라지는데, 들레즈가 이야기했던 차이의 반복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느냐. 우리가 철학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통일성으로부터 모든 개념들을 배열을 시키죠. 들레즈는 여기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존재들은 그렇지를 않은데, 우리 존재들은 굉장히 개별적이고 차이적인데, 그것을 통일성으로 통합을 시킨 다음에 다시 통일투명에서 다시 줄서기를 세운다는 거죠. 개념적 줄서기를. 이런 것들은 이상하다.
좀 허구에서 허상에서 출발하는 어떤 그런 동일성이 아닌가. 동일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인류 사회에서 그런 구도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류의 일상성은 어찌 보면 저는 그러니까 그 논문에서 처리 안 했지만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그 차이들이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은유의 추론식이 이것은 존 설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마인드의 마인드 인트로덕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레이 코포하고 마크 존슨은 이거하고는 좀 다른 은유식을 추론을 했고요. 또 다른 은유 추론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책이 한 권이더라고. 은유 추론식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근데 이게 MIT 공대 교수가 근데 너무 어려워서 저는 그 책을 못 봤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양화 논리와 무호 논리들을 써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은유식들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야기했지만 은유 추론식의 가장 일상적인 형태는 뭐냐? A 이퀄 B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형식이죠. 이게 왜 의미가 A 이퀄 B가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오른쪽으로 보시면 연역추론의 과정에서 보면 동률, 모순율, 배중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제시한 진리를 도출하는 진리를 확정하는 추론식이죠. 근데 이제 분석적입니다. 연역적이고 이게 추론되는 주체와 서술어의 외연이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A라는 영역을 외연을. 근데 은유는 일단 당장 벗어납니다. 가령 그러고도 의미가 되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의미를 주는데요. 가령 사과를 동일률에서는 사과는 사과다라고 하면 딱 맞는 거죠. 대신에 어떤 정보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모순율은 사과는 이것은 사과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순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중률은 이것은 사과이거나 사과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이건 사과이기도 하고 아닌 것도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배중률을 이제 위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식을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은유는 아예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는 독이야. 아침 사과는 독이고 약이고 저녁 사과는 독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퍼석퍼석한 사과를 이거 스펀지네 이러기도 하고요. 딱딱한 것은 이거 돌멩이야 돌멩이 이걸 누가 먹어 이러면서 사과로서의 원 의미는 사라지고 다른 의미들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은유추론식의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 언어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언어의 명사들 고유 명사들을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유명사들도 끊임없이 흔들린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이것도 맥락 속에 들어가봐야 정확한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박영우라는 이런 고유명사도 이게 추론을 했을 때 굉장히 다른 박영우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유치원 때 박영우, 초등학교 때 박영우, 대학교 때 결혼하기 전에 군대 갔을 때 그리고 지금 이러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책이나 보고 앉아 있는 박영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니피에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은유 추론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의 일상 언어는 바로 이런 은유 사유 때문에 여러 가지 개념적인 추론 투사를 해서 우리 일상의 언어들을 끌고 가고 의미 전달을 하고 그 의미들을 창조하고 한다는 것이 레이코프하고 마크 존슨이 처음으로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것들은 논리 추론식으로까지 제시가 됨으로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철학이나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구조의 혁명가 토마스 쿤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패러다임 속에 갇혀서는 패러다임은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진리식으로 방정식으로 이런 연역 추론들의 인정을 얻어야 과학으로서 과학 지식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과학이 어떻게 해서 우리 문명은 발달을 했을까? 그래서 패러다임을 지키자면 결코 다른 방정식이나 이런 게 안 나올 텐데
그러면 그 과학이, 그 과학혁명이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패러다임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패러다임의 파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역추론이, 이전에 정해졌던 그 연역추론의 합의들이 깨져야 한다는 거죠. 파괴입니다. 파괴. 그 일상의 파괴고요. 현재의 어떤 그 소각입니다. 그걸 뭘로 하나? 그것은 그 우리가 자연 언어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 자연 언어는 레이코프 말로는 언유고요. 언유로 그 언유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그 화용론적 해석학의 기초 개념들 중에서 아까 이것은 어느 정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데이비슨의 개념 스퀘어와 번역 문제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논문에 이 페이지에 있죠. 예, 이 논문에 여기가 6쪽이네요. 6쪽 위쪽에 인용문 길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여기서 따와서 읽어보겠습니다. 개념 도식은 우리의 감각적 정서들의 범주적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우리의 사유가 축적한 지적 내용들을 특정한 형식으로 구축합니다. 개념 도식들은 개개인, 개별 문화 혹은 개별적 시대들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흐르는 장면들이 되는데 그것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얻어진 것들이 개념 도식들입니다. 하나의 개념 도식은 다른 하나의 개념 도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념, 어떤 욕구, 어떤 희망 혹은 어떤 지식이 한 사람에게 특징화를 부여할 때 어떤 진정한 대응항은 대응하고 있는 다른 개념 도식의 검열관이 됩니다. 이게 검열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용한 개념이 저쪽하고 투사를 해봤을 때, 은유 투사를 해봤을 때 이것이 나하고 맞나 틀리다를 판단하는 기능입니다. 기호학의 펄스죠. 이야기했던 아마 검열관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지식기능, 기호의 지식기능.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특징화하는 신념, 이런 검열관이 없다면, 대응하고 있는 이런 개념 도식의 검열관이 없다면 번역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개념 도식, 이게 이 부분, 번역이 불가능한 부분, 여기에서 저는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으로 처리를 해서 시도를 해야 된다. 소통을 시도. 소통은 사실은 이 어려운 부분에서 필요한 거죠. 쉬운 소통들은 소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치를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가족들 간의 소통들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과 비슷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종교가 다르거나 사상이 다르거나 혹은 심지어는 외계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말로 했을 때 통하지 않을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같은 한국에서도 개념 도식이 달라서 기독교도들과 비기독교들 사이에서는 서로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할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번역의 문제인데요. 어렵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양순자 선생님께서 좀 지적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받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의 화용론적 구조로 넘어가서요. 주역의 독해 구조는 일단 점 사이클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역에서는 개사전에 나오는 대연지수 편인데요. 50개의 시초점을 가지고 4형 18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6효를 뽑는 과정인데 점의 종류는 인류에서 많고도 많습니다. 이루 셀 수가 없는데요. 그대로부터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21세기에 이 첨단 시대에 없느냐? 또 있습니다. 모든 점 과정은 전문 단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점성가에게 찾아가야 돼요. 점술가에게. 그래서 전문가 아니면 자기가 하든지 이 점산을 해보는 거죠. 가령 애기가 초등학생이 엄마가 오늘 학원 가라고 했는데 딱 수업 마치고 안 가고 싶어. 이거 안 가면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놀고는 싶고. 그럼 점을 치죠. 침을 손바닥에 탁 받아서 이걸 쳐요. 탁 치면서 혹은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간다. 아니면 침이 큰 쪽으로 튀면 그건 흔히 걔들 말로 쨘다. 이러는 게 점산이죠. 굉장히 엄정하고 신성하게 합니다. 이 순간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흔적들, 징조를 가지고 길흉을 판단하는 게 점단 과정이고요. 이 점단에 따라서 할지 안 할지를 또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점괘대로 할까 말까 안 한 경우가 고대 춘추 관점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점단대로 했거나 뭐 했을 때, 이 점흠이 정말 그 점단이 주는 길이면 길, 뭐 흉이면 흉대로 드러났느냐를 보는 게 이제 점흠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그 통치자들에게는 이 점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흠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많은 각골문을 모아뒀던 거죠. 그리고 점을 언제 치느냐? 이거는 큰 의심이 있을 때 점을 친다는 거죠. 이것은 그 상서 홍본편에 나오는 건데, 큰 의문이 있어야 점을 친다. 그런데 그 큰 의문이 있어도 먼저 점 치기 전에 뭐를 하느냐면, 모급 내심이라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경사들, 내가 부리는 주변의 사람들, 그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라는 거고요. 공무원들한테 물어도 안 되면 서인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건 오늘날대로 하면 국민투표 같은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 꾀를 어디서 구하냐면 점에서 홀로 쓸쓸히 혹은 심각하게 이렇게 치는 건데, 점 상황은 우연사태를 맞은 사람들. 이 우연사태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우리의 그 일상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우연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연사태를 맞은 사람들이, 혹은 그 집단이 상도, 그러니까 일상의 규칙들이나 일상의 그 지혜들의 해결책,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오경이라고 그랬고, 요즘은 과학이겠죠. 이런 해결책이 모두 고갈된 상황에서, 할 거 다 해보고, 더 이상은 여기에서 지혜를 얻기 힘든 상황에서, 비합리적 수단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에서 이제 점을 칩니다. 그리고 그 또 점에서, 이것은 그 상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불의부점, 불성부점, 그 다음에 불의부점,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점을 치지 않습니다. 점을 치는 행위는 굉장히, 좁혀져 있습니다, 사실상. 위기 상황이나, 그리고 위기 상황이지만 의심이 없거나, 답이 있거나, 불성하거나, 내가 그 점을 믿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뭐, 알아서 할 거야. 하면, 점을 치지 않고요. 불의, 남을 해코지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해코지하면 되는 거죠. 점을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점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미신적이라기보다는, 삶과 죽음, 흥망성쇠의 기로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비합리적 수단 같은 거죠. 여기에서 위기 탈출의, 근거를, 오라클, 그러니까, 계시나, 뭐, 이런 데서, 자기의 모든 올인을 하는 거죠. 올인을 해서 다음 일보를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게 그 점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공 9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것은 그 수역으로 넘어가서요, 그 11쪽으로 넘어갑니다. 보면, 양공 9년에 이 목강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공, 노나라 성공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왕비죠, 왕비. 요즘 말로 하면. 그리고 그 아들이 성왕이죠. 이룰성자. 그 성공이죠. 얘가 이제 그게 임금이 될 때 쿠데타를 해요. 자기 애인하고. 남편은 죽고 없고. 애인하고 자기 아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다가 이제 걸려서 이렇게 동궁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궁에 처음 갇혔을 때 이렇게 점을 쳐요. 시초점을 쳤는데, 간꾀의 팔을 얻었다. 그리고 이때 사관이 옆에 있다가, 이 간꾀는 숫괴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고형 선생은, 5효가 다 변한 거래요. 변해서 숫괴로 된 건데, 변화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얻은 게 뭐냐면, 숫괴의 원형이쟁이라는 괴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뜻대로 하시라는 이런 걸로 사관은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그런데 이제 목강은,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녀자로서, 정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원에 해당하지 않고, 아랫사람인데도 불인했기 때문에, 나라와 가업을 안정시키지 못했으니 원형이라고도 할 수 없고, 난을 일으켜서 일신을 해쳤으니 이롭다고도 할 수 없고, 본자리를 버리고 교태를 부렸으니까 사실 바람 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숫괴의 원형 이정하고 어찌 보면 정반대적인 도덕적인 해석이에요.
이랬을 때 그 태사와 똑같은 상징 기호를 가지고 태사와 목각녀의 해석은 달라집니다. 왜 달라질까? 저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 스키마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 태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마인드라는 거는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있죠. 일반 사람과 약간 다른 이렇게 원칙에 맞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장에 있는 것만, 규칙에 있는 것만 하는, 매뉴얼에 있는 것만 하려고, 그런 개념 스키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고, 목각녀를 보십시오. 목각녀는 전통 여자가 아닙니다. 완전 혁명가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스키마가 그 당시 스키마가 아니라는 거죠. 이랬을 때 그 창조성이 굉장히 강한 개념 스키마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두 사람의 개념 스키가 다른 것은 개념 스키마의 차이에 의해서 두 사람이 의향성 그리고 발월의 사용에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기호의 임의성의 활용 방식이 달라짐으로 해서 개념 스키마가 이제 어떤 그 태도, 이걸 기호로 활용하는 태도고 달라졌고, 태사는 공리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살아남아서 이 뒷일을 도모하고 싶은데, 그 목각녀는 아니다. 이게 내가 그 이름을 남겨서 도덕적으로 해석을 한 거지. 이름을 남겨서 도시에 잘못했지만 이거라도 이 정도에서 그치자라고 했던 이런 완전히 결과가 다른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모든 점행위로부터 어떤 역상은 전문자의 개별적 생활 구조 또는 편견 체계, 다시 말해서 스키마 구조에 의해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기의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장자는 치연의 활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우원편은 원구지는 그 장자의 법례라고 부릅니다. 천나편이 서문이라고 부르고 아주 중요한 편장인데요. 여기서 장자 3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천은 그 3은 우원, 중원, 치연 중에서 우원 체례가 장자의 그 언어체계의 대표적이라고 봤고요. 이것이 이제 송나라 때 여혜경이라는 사람이 제사항까지 했는데요. 개혁파입니다. 범중하고 나중에 이제 실각을 하면서 장자의를 썼는데, 이 장자의에서 처음으로 치연에 대해서, 치연의 구조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임희일이 동시대에 있었지만 이 사람은 우원을 전통적으로 수양농상 최고의 경지로까지 이렇게 묘사를 해서 대립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말 민초 때 종태나 그다음에 산동대 돌아가셨겠는데 짱노성 선생님의 이분들은 우원 체례와 중원 체례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우원과 중원이 치연의 어떤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연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치는 이런 겁니다. 이 오른쪽 그림인데요. 이것은 원문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장자의 우원 19, 중원 17, 치연 일출, 화이, 천예라고 하는데, 우원은 장자 전편에 걸쳐서 이 해석이 두 가지인데요. 우원이 장자 전편에 걸쳐서 90%를 10중에 9을 차지하고, 중원은 10중에 7을 차지하고, 치연은 매일매일 나온다. 이런 문장 구조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우원으로 말을 하면 10마디를 하면 9번은 성공률이 있다. 중원은 7번.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것이 숫자상 10을 넘어가지고 두 개를 합치면 이게 모순이 생깁니다. 치연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원 중에 중원이 있고 중원 중에 우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랬고, 송대 이후 현대 철학자들은 치연의 양상? 저는 완전히 이것이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발현 형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치연을 왜 숫자로 표시하지 않았느냐라는 의문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고. 근데 치연 치연은 제물론하고 제물론에서는 치연 부분만 달았고요. 천하편은 이거 순서를 바꿔서 다룹니다. 치연이 먼저 나오고 가장 많이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장자 전편에서 사실 치연이 더 핵심이지 않느냐라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연의 원리를 보면 또 더 그렇고요. 치연의 주석들을 보면 좀 더 그렇습니다. 장자의 주석들을 보면 치연이 좀 더 핵심적이라는 이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마천은 그 장자는 어쨌든 그 우원이라고 했는데 우원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빙기호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원의 우원의 특징이라고 부정은 못하겠는데 치연이 더 여기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연의 특징을 이제 주석을 달면 이게 그 주석인데요. 두 개 다. 물어 치라는 것은 차명 기울고 비워지면 이제 바르게 서게 되는데 고집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덴티티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장자에 그러니까 이게 그 채우는 아이덴티티가 있고 비워진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비우죠. 이것도 고집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지연의 원리인 것 같아요. 언어의 비유를 말을 하자면 사물에 의거하여 변화를 따르는데 사물에 따르는 거죠. 주관에 따르는 게 아니라 대상만을 따르기 때문에 그 대상은 무궁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온다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날마다 나온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뜻하고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자연의 본분을 다하게 되고 자연의 본분을 다하면 조화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들게 된다고 하는데 이 조화의 경지가 그러니까 장자가 바라는 경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는 술잔이다라고 했고요. 이게 이게 언어 형태에서 이것은 곽상이 아니고 뭡니까 성현영의 말인데요. 무심지연, 무심코 툭툭 뱉는 말. 그러니까 거기에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별 의미 없듯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툭툭 내받는 거죠. 차는 대로 비워버리는 거죠. 치처럼. 뭔가 이렇게 차면 싹 비워버리고 차면 싹 비워버리고 하는 거.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이런 언어법들이 장자의 어법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만경앙인데요. 차면 이렇게 비면 들어서고 이렇게 바로 서고요. 차면 기울어져서 안에 있는 수를 비워내는 뭐 이런 순응하는 특징을 관계된다고 하고요. 이것이 치어는 장자 개인의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장자의 기본 주제인 망각이죠. 이즘. 그 다음에 변화입니다. 이게 물고기에서 새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가 있습니다. 이 유의 특징을 사실 망과 화는 저는 유의 두 가지 양상이라고 이해를 하고 싶은데, 가령 이 물고기가 새로 변하려면 물고기를 망을 해야 되죠. 이 두 가지는 사실 깊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망과 화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화에서 또 다른 망으로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유인 것 같아요. 유의 특징들이 굉장히 소요유라고 해서 장자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치온의 공망경의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치온의 형식은 실제로 공상적인 온설, 그러니까 이게 유유지설이죠. 그러니까 무단의 말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말들, 황당한 말들, 이런 것들이 강호를 서로 있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유토피아를 지향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치연이 이런 사유들을 가능하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변화하고 망각하고 논일고 장자에서 학이라는 말이 배운다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장자는 누구하고 놀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학은 배우면 그 사람을 배우기도 하고 모방하는 거죠. 근데 유는 같이 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배웠으면 떠나는 거죠. 탈주 들레즈가 이야기했던 탈주 개념하고 굉장히 좀 유사성 가족 유사성이 있는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 유의 부분 그리고 화의 부분 혼이 변화해서 공이 되는 장면은 이게 황당하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이게 크기가 또 엄청나게 커요. 몇 천리가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몇 천리면 최소 잡아서 2, 3천리겠죠. 2, 3천리면 거의 한국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이런 고기가 있고 이런 새가 있대요. 그리고 북명에 이런 곤이 있다고 하는데 중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명을 바다라고 해석을 하면 바다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깨고 들어갑니다. 일상성을 완전히 깨는데요. 크기도 깨고 공간도 깨고 두 번째 단락에서 이게 남명이 이제 이 붕이 이렇게 삼천리를 쳐서 구만리를 날아서 이렇게 남명으로 간대요. 남명으로 가면 남명이 곧 천지라고 그러는데 이 천지 개념을 좀 더 왜 반복을 했을까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남명으로 가는데 남명은 천지다라는 말을 끝에 이게 꼬리표처럼 하나를 더 붙였더라고 장자 원문에서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천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해석을 했을 때 제대로 오는 은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못이라고 하면은 땅에 붙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하늘에 붙어 있는 못이죠. 이렇게 해석했을 때 여기에서 오는 그 은유의 폭이라는 것은 일상성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전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나비구멍을 꿨을 때 물화 같은 것은 나비하고 곤충 사이에 물화가 되는데, 저기 누구더라, 그 슬링글랜드인가요? 그 양반이 물화가 뭘까 이럴 때 그 오브젝트파이라고 했는데, 저는 물과 물끼리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브젝트파이는 그래도 주체가 있어서 자기를 비우고 끊임없이 그쪽, 그러니까 상호화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 장자의 기본 핵심인 오상아, 내가 나를 잃었다, 그러니까 좌망했다, 그 다음에 심재를 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허실생백에서 허실생백, 빈 마음에다가 돌을 만들어낸다라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장자의 언어 논리에 진행되는 망화유가 치형 구조에 힘입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더라라는, 이렇게 했을 때 설득력이 상당히 크더라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맺는 말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이 인지언어학과 마음철학의 성과들에 의거해서 조역과 장자의 텍스트를 읽는 방법론을 탐구하려고 시도한 것은 두 가지 목적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하나는 이러한 방법이 조역과 장자 같은 동양의 텍스트를 읽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아규먼트를 고려할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텍스트 읽기와 해석의 맥락을 개인의 개별적 상황으로부터 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장점은 은유투사적인 사유하고 텍스트 해독 활동에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논리적인 어떤 추론 형식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좀 더 독해의 힘을, 개별적 독해, 개인의 독해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역과 장자의 텍스트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개개의 시니피앙들의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특징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개인의 해석학적 활동에 무한한 자유의 공간, 힘을 주는 거고요. 개인의 텍스트 독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초의 의미 포착에 힘을 또 주는 거죠. 자신감이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읽었을 때 이것이 가능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혹은 설득력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체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해서, 어떤 논리에 근거해서 이것을 키워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화용론의 몇 가지 구도들, 그리고 사실 화용론뿐만 아니라 시멘틱스의 이 의미의 구조들을 통해서 의미의 구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화용론적 활용,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사실은 텍스트 혹은 일상 혹은 사람들을 분석하는데 쓰이면 상당히 좀 창조적인 독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시간이 좀 넘었을 것 같은데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이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평을 해주시는 양순자 교수님께서 좀 훌륭한 논평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